딸이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곳의 병원 3명의 전문의 하나의 결론. 악성 종양, 수술 불가, 예후 불량. 하버드 의대 교수였던 아버지는 딸에게 마지막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행 비행기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지금 서울 응급실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 단 48시간. 종양이 아닙니다. 혈관 기형입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이 한 문장이 미국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소녀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이었을까요? 지금 반전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종양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지난 20년간 암세포의 분열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의사죠. 제 명함은 대부분의 자리에서 통했습니다. 학회에서도 병원 복도에서도 심지어 보험회사와의 실랑이에서도요. 그 명함 뒤에는 논문 수십 편과 임상시험 경험이 붙어 있었고 저는 그것이 일종의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의학에 관한 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딸 에밀리가 처음 두통을 호소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그 아이는 평소 건강했고 불평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아침 6시면 스스로 일어나 조깅을 하고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였죠.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통을 말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10대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니까요. 수면 부족, 시험 기간, 친구 관계, 호르몬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이는 아침마다 이마를 짚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욕도 조금씩 떨어졌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죠. 평소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던 아이가 토스트 한 조각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의사로서 계산을 먼저 했어요. 증상의 빈도, 강도, 동반 증상의 유무. 감정보다 확률이 앞섰습니다. 제 안에서 아버지와 의사가 싸우고 있었지만 이긴 쪽은 늘 의사였어요. 편두통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긴장성 두통일 수도 있고요. 통계적으로 10대 여성에게 흔한 증상이니까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대부분은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호전됐죠. 하지만 에밀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결국 병원 예약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걱정하고 있었어요.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해요.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저는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제 오만이었을 겁니다. 예약 시스템은 냉정했어요. MRI 촬영까지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 달이요? 저는 이 시스템의 내부자였어요. 의료진과 네트워크가 있었고 전화 한 통이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었죠. 실제로 동료 한 명은 제게 말했습니다. 급하면 내가 도와줄게. 영상의학과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일주일 안에 촬영을 잡아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판단으로는 에밀리의 증상이 응급은 아니었으니까요. 순서를 뛰어넘는 건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 저는 과학적이고 싶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의사이고 싶었죠. 그래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시스템을 믿어야 해. 이 나라에서 의료는 가장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순서를 기다리는 게 맞아.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에밀리가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시스템은 최선인가? 왜 이토록 느린가? 왜 확신에 찬 구조가 사람의 시간을 이렇게 쉽게 소비하는가? 그리고 제가 의사라는 이유로 이 느림을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새벽 2시 복도에서 들려오는 에밀리의 신음소리는 제 확신을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석 달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의학 논문을 뒤졌어요. 두통의 원인, 뇌종양의 조기 증상, 감별 진단, 영상의학적 소견. 제 머릿속에선 이미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치료 계획까지 세웠죠. 교모 세포종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이성 종양이라면? 혹은 양성이지만 위치가 위험하다면? 하지만 딸 앞에선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행동했어요. 아내는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통계적으로 심각한 경우는 드물어요. 10대 두통의 90% 이상은 양성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에밀리 방문 앞에서 서성였죠. 저는 그 모습을 못 본 척했습니다. 갈등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불안과 의사의 냉정함이 같은 몸속에서 충돌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에게 객관성을 강조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제 객관성이 딸을 외면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MRI 촬영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이상하게 초조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제가 믿어온 시스템이 어쩌면 딸의 시간을 훔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죠. 촬영 전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흐렸고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촬영 결과를 봤던 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형태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늘 같은 냄새가 납니다. 소독약과 체념이 섞인 냄새요. 저는 이 냄새를 20년 넘게 맡아왔지만 그날따라 유독 코를 찔렀어요. 에밀리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시선은 바닥에 붙어 있었죠. MRI 촬영을 마치고도 결과를 바로 들을 수 없었어요. 다시 예약, 다시 대기. 저는 그 과정이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 모든 환자가 공정하게 순서를 기다려야 해. 하지만 설명은 변명처럼 들렸어요. 제 자신에게도 아마 딸에게도요. 일주일 후 저는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오른쪽에, 아내는 왼쪽에 앉았어요. 의사는 중년의 신경외과 전문의였고 저와는 몇 번 학회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사이였죠. 그는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뇌관 근처에 병변이 보입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설명은 길었지만 결론은 짧았어요. 악성 가능성 높음, 수술 위험, 예후 불량.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으로 맞는 말들이었어요. 뇌관 주변의 종양은 수술이 어렵고 방사선 치료도 제한적이며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였죠. 의사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위는.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알아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치료 옵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완화 치료. 3가지 선택지였습니다. 수술은 위험도가 너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어요. 위치가 위치인 만큼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60%를 넘습니다. 운동 기능 상실, 호흡 곤란, 최악의 경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에밀리는 여전히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의사의 설명이 아니라 딸의 침묵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에밀리는 창밖을 보며 가만히 있었고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부엌에 섰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가 방문을 열고 나와 제게 물었어요. 아빠, 나 언제까지 살아?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는 통계를 말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이 딸의 단 한 문장 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는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무거워졌죠. 아침 식사 시간에도 저녁 식사 시간에도 우리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물 좀 줄래? 이거 먹어봐. 오늘 병원 가야 해. 감정이 빠진 문장들이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통계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 앞에서는 제 모든 지식이 무용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넌 좋은 아버지야. 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했어요.
좋은 아버지라면 딸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좋은 의사라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밀리의 증상은 조금씩 악화됐어요. 두통의 빈도가 늘어났고 가끔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진통제를 건넸고 에밀리는 말없이 받아 삼켰어요.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방사선 치료는 나중에 고려하기로 했고요. 의사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메스꺼움, 탈모, 면역력 저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의사에서 가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줄을 섰어요. 수십만 달러, 보험 적용 범위, 본인 부담금, 추가 치료비.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 집을 담보로 잡으면. 설명은 정확했지만 에밀리의 얼굴은 더 하얘졌어요. 아이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의 돈을 소비하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느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에밀리는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전공, 꿈, 모두 대화에서 빠졌어요. 대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 집을 점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어.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씩 무너졌어요.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최선의 시스템에서 최선의 결론을 얻었다고요. 하버드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니까 우리가 받는 진단과 치료도 최선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정말 최선이었나? 아니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길을 택했을 뿐인가? 그 질문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의심이었습니다. 세컨드 오피니언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보스턴 최고의 병원 세 곳을 돌았고 모두에서 비슷한 답을 들었습니다. 뇌간 부근 종양, 수술 고위험, 항암과 방사선 치료 권장. 저는 동료들의 언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 희망을 주기 어렵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각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는 제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의학 용어로 빼곡히 채워진 문서들이었죠. 저는 밤마다 그 문서들을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을까?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어요. 두 번째 병원의 종양내과 의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임상시험 참여를 고려해 보셨나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표준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죠. 실험적 치료, 검증되지 않은 방법, 그리고 통계적으로 낮은 성공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거부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병원에서는 젊은 레지던트가 MRI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각도에서 보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알아요. 봤어요. 그는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치료 비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은 20만 달러, 두 번째는 25만 달러, 세 번째는 30만 달러였어요. 숫자의 차이는 있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도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저는 재정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친절했지만 현실적이었어요. 보험으로 70%는 커버됩니다. 나머지 30%가 본인 부담이고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기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출도 가능합니다. 집을 담보로 하시면.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요. 어떻게든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우리 집 20년 동안 모은 저축, 에밀리의 대학 학자금, 모든 게 치료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무게였죠. 그날 저녁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치료비 때문에 우리 집 팔아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에밀리는 제 눈을 보며 알았을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에밀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가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16살 아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점점 여위어 갔어요. 수염을 깎다가도 멍하니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이게 맞나? 정말 이 길밖에 없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하버드 의료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고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내린 결론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동료 교수 한 명이 저를 불러 커피를 마셨어요. 데이비드,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잘못은 아닐지 몰라도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세컨드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까지 다 받았어. 결론은 같더라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어때? 유럽이나 아시아 쪽. 저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거기가 우리보다 나을 리 없잖아. 특히 아시아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편견이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며 그래도 한번 알아보는 게 나쁠 건 없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에밀리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아버지로서 위로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번의 진단, 3명의 전문가, 3개의 똑같은 결론. 숫자가 사람을 지우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이제 환자 번호가 되었고 통계의 일부가 되었고 낮은 확률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제 딸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제가 평생 공부하고 연구해온 지식이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의학 저널을 뒤지고 최신 논문을 읽고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뒤에 이어질 말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는 것. 우리 딸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 일주일 후 저는 첫 번째 항암 치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하는 부작용 목록은 길었어요. 메스꺼움, 구토, 탈모, 피로, 면역력 저하, 신경 손상 가능성.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그게 제 딸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 무력함이 서서히 저를 다른 곳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시스템에 대한 의심 그리고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 둘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한국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거긴 의료 수준이 우리보다 뒤야. 그 말은 지식이 아니라 관성에서 나왔어요. 저는 실제로 한국 의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 하버드가 세계 중심이라는 확신만 있었죠. 그 확신이 제 입에서 편견을 끄집어낸 거예요. 에밀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난 그냥 친구들이랑 마지막으로 여행 가고 싶어. 병원 갈 거 아니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16살 아이가 마지막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보내주는 게 어때요? 아이가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 병원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에밀리의 눈을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았어. 가렴. 대신 약은 꼭 챙기고 매일 전화해. 에밀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에밀리의 가방을 확인하고 약을 3번씩 점검했어요. 응급 연락처를 적어주고 한국 대사관 번호까지 메모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가져가. 저는 제 병원 명함까지 쥐어줬어요. 에밀리는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선생님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약이 옷보다 많은 가방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에밀리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는 침대에 앉아 여행 가이드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겠다, 그치? 제가 물었고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경복궁도 가고 명동도 가고.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에밀리야, 혹시 아프면 바로 말해야 해. 참으면 안 돼. 에밀리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 아빠.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작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약 시간 꼭 지키고 물 많이 마시고 무리하지 마. 에밀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빠.
100번 들었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목이 메었어요. 비행기가 떠나는 걸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에밀리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림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이었죠. 저는 그 책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낮이었겠죠. 에밀리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괜찮을까? 두통은 없을까? 저는 휴대폰을 수십 번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호텔 좋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안도했어요. 사진도 몇 장 보내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호텔방 사진. 에밀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에밀리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경복궁 갔어. 정말 예뻤어. 목소리는 밝았어요. 저는 괜히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아? 두통은? 응, 괜찮아. 약도 잘 먹고 있어. 사흘째 문자가 뜸해졌어요. 저는 불안해서 여러 번 연락했지만 답장은 늦었습니다. 미안, 바빠서 못 봤어. 괜찮아. 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나흘째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에밀리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에밀리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병원입니까?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의 목소리도 불안했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어요. 제가 바로 갈게요. 에밀리 옆에 있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에밀리가 쓰러졌대. 한국에서.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는 서둘러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는 6시간 후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제 곁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의료를 믿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니었어요. 제 안의 편견, 제 안의 오만, 제 안의 두려움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저는 하버드라는 이름에 미국 의료의 중심에 있다는 자존심에 갇혀 있었어요. 그 자존심이 저를 눈멀게 했고 딸을 위험에 빠뜨렸는지도 모릅니다. 옆자리의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게 보였어요. 가끔 손을 꼭 쥐었다가 다시 풀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우리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창밖의 구름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잠깐 눈을 붙였다가 악몽에 깨어났어요. 에밀리가 혼자 병실에 누워있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달려가려 해도 복도는 끝없이 길어지기만 했죠. 12시간의 비행은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보며 에밀리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지도 않는 신에게 딸만은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번만은 제 편견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잠도 자지 않은 채로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줄을 서 있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추가 연락이 왔는지, 병원에서 소식이 왔는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아침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간판들, 건물들, 사람들, 모든 게 생경했죠. 하지만 그런 걸 살펴볼 여유는 없었어요. 저는 운전사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립니까? 빨리 갈 수 없습니까? 운전사는 친절했어요. 제 다급함을 알아챘는지 가능한 한 빠른 길로 갔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저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에밀리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야, 아빠 왔어. 에밀리는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아빠.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살아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갑자기 쓰러져서요.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여기서 응급 처치를 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곧 오실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보호자님이시죠? 저는 이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김진호입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말했어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고 종양학 전문의입니다. 제 명함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응급 MRI를 촬영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수없이 본 에밀리의 뇌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게 이상한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스턴에서 받으신 영상과 비교해 봤는데요. 그는 다른 영상을 띄웠어요. 미국에서 찍었던 MRI였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저는 두 영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종양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의 구조가 달라 보였습니다. 혈관의 흐름이 보였어요. 이건 혈관 기형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종양이 아니라 동정맥 기형으로 보입니다. 뇌관 근처에 위치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혈관 기형? 종양이 아니라? 그럼 지난 몇 달은 뭐였나요? 세 곳의 병원 3명의 전문의 모두가 종양이라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일단 영상 소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관 조영술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오진일까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혈관 기형이라면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색전술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있고요. 종양보다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몇 달 동안 딸이 죽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언제 추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왜 이걸 못 봤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MRI 해상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판독 의사의 관점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종양과 혈관 기형은 때로 구별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해상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양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보려고 했던 겁니다. 오후에 혈관 조영술을 했습니다. 시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복도를 서성였어요. 아내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함께 기다려주셨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혈관 기형이 맞습니다. 동정맥 기형이고요. 크기는 작습니다. 수술로 제거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터닝 포인트였어요. 딸을 죽일 뻔한 건 병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이라 부른 고집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시스템, 제가 자랑하던 하버드, 그 모든 게 틀렸어요.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봤을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보호자님, 의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관점. 제가 거부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 편견이, 제 자존심이 딸의 목숨을 위협했던 겁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가 에밀리를 봤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술만 떨렸죠. 수술은 한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동의서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어요. 평생 남의 수술 동의서를 받아온 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호자가 되어 제 딸의 수술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김진호 의사는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혈관 기형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뇌관에 가까운 위치라 위험은 있지만 크기가 작아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성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90% 정도입니다. 하지만 합병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경 손상, 출혈, 감염 등이요. 그는 위험을 숨기지 않았어요. 숫자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이상하게 신뢰가 갔어요. 저는 과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때로 희망을 주기 위해 완곡하게 표현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물었어요. 의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운동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봤어요. 아이는 침대에 앉아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야, 내 생각은 어때? 제가 물었고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고 싶어요. 이제 두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동안 고통받았던 아이가 이제 희망을 말하고 있었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에밀리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무섭지? 제가 물었고 에밀리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무서워.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김 선생님이 자신 있어 보였어. 그리고 아빠도 여기 있잖아.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 아니야.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고집이, 제 편견이 시간을 낭비했다는 걸요. 수술 당일 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6시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에밀리가 손을 흔들며 사라졌죠. 수술은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대기실에 앉아 시계만 봤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 저는 걷다가 앉기를 반복했어요. 2시간이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4시간째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제가 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었죠. 5시간 10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진호 의사가 나왔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혈관 기형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출혈도 최소화했고요. 신경 손상도 없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실에서 에밀리를 봤어요. 아이는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지만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살았구나. 다음 날 에밀리가 깨어났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아빠, 두통이 없어. 저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회복은 빨랐어요. 이틀 후에 에밀리는 침대에 앉을 수 있었고 사흘 후에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병실은 조용했어요. 필요할 때만 들어왔고 불필요한 간섭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청구서를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금액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예상했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저는 그 청구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접근성, 속도, 정확성.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미국에서 석 달을 기다리고 수십만 달러를 예상했던 치료가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이 가격으로 끝났어요.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인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저는 김진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고맙다고 딸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밀리가 건강하게 회복해서 기쁩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말했습니다. 왜 보스턴에서는 이걸 못 봤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도 선입견 때문이 아닐까요? 처음에 종양으로 봤으면 계속 그렇게 보게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저는 처음 봤으니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선입견.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종양이라고 확신했고 그 확신이 다른 가능성을 가렸던 거예요. 제가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 열린 마음으로 진단하라는 그 원칙을 정작 제 딸 앞에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챕터 7 침묵의 회수 최종 수정본. 에밀리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때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나 언제까지 살아?
그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래 살 거야. 아주 오래. 저는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저희는 며칠 더 서울에 머물렀어요.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제 딸을 살렸다고. 귀국 전날 저는 김진호 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뭘 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말해야겠죠. 제가 틀렸다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제 딸이 살아있으니까.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익숙한 공기를 느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진 거였죠. 일주일 후 저는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말했어요. 학과 회의에서였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종양이라고 진단했던 게 혈관 기형이었습니다. 한국 의사가 정확히 진단했고 성공적으로 수술했어요. 반응은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았잖아. 세 곳에서 다 같은 진단이었는데? 맞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 모두 같은 방향만 봤던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한 명의 의사가 우연히 다르게 봤을 뿐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차이였어요. 그들은 빨랐고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어요. 데이비드, 왜 그런 얘기를 꺼내? 누군가 불편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제 딸은 석 달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 고통받았죠.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응급 MRI를 찍었고 이틀 만에 정확한 진단을 내렸어요. 일주일 만에 수술을 마쳤고요. 비용은 어땠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의 10분의 1이었어요. 그것도 보험 없이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따로 저를 찾아왔어요. 내 말에 동의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어요. 저는 강의실에서도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확신이 때로는 오만이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열린 마음이요. 다른 가능성을 보는 눈. 그리고 인정하는 용기. 어떤 학생은 수업 후에 따로 찾아왔어요.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도 나중에 환자를 볼 때 조심해야겠어요. 그 말에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집에서 에밀리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학교에도 돌아갔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두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에밀리가 웃는 모습을 보면 저는 생각했어요. 이 웃음을 잃을 뻔했다고. 한 달 후 에밀리는 다시 조깅을 시작했어요. 아침 6시 창밖을 보면 에밀리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가끔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의사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내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에밀리는 정성스럽게 이메일을 썼고 저도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김진호 의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짧지만 따뜻한 내용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건강하다니 기쁩니다. 좋은 회복 이어가세요. 에밀리는 그 이메일을 캡처해서 소중히 보관했어요. 그때 심어졌던 그 불안, 나 언제까지 살아? 라는 질문은 이제 답을 얻었어요. 에밀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걸 배웠죠. 제 확신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제 편견이 얼마나 딸을 위협했는지. 저는 하버드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복도는 여전히 같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명함은 같고 직함도 같지만 그 안의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퇴원하던 날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은 딸에게 그리고 한국의 의사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어요.
미안하다는 건 제 고집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고맙다는 건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였죠. 그날 이후 저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학회에서, 강의실에서,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말합니다.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시스템은 체면보다 빨라야 한다고. 한 달 후 저는 의학저널에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진단의 오류와 시스템적 편견이었어요. 제 경험을 담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썼습니다. 편집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글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글이 게재된 후 반응은 뜨거웠어요. 어떤 이들은 동의했고 어떤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미국 의료를 폄하한다는 이메일도 받았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라는 메시지들이었죠. 한 젊은 의사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환자에게 다른 의견을 구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위안을 받았어요. 에밀리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의예과였습니다. 제가 물었죠.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에밀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나를 살린 김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제 딸이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가 될 거라는 생각에요. 2년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의학 컨퍼런스 초청을 받았거든요. 김진호 의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떻게 지내요? 그가 물었습니다. 의대생이 됐어요. 당신 덕분에요. 제 덕분이 아니라 에밀리의 강인함 덕분이죠. 컨퍼런스에서 저는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의료 시스템의 겸손이었어요. 제 실수를, 제 편견을, 그리고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들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한 미국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도 장점이 있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단점을 인정해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로 돌아와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환자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의사들이 다른 의견을 구하고 더 빠른 진단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시스템은 느렸고 비용은 높았고 편견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시작됐어요. 변화는 느리지만 방향은 옳았습니다. 제 진료실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환자와 함께 찾아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에밀리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수업에서 교수님이 아빠 논문을 다뤘어. 저는 놀랐어요. 정말? 응. 그리고 말씀하셨어. 의사가 되려면 겸손해야 한다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제 실수가 다음 세대의 교훈이 되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진단을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결과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환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한국이 제 딸을 살렸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더 나은 아버지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최고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진정한 최고란 겸손하게 배우고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 명성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진짜 최고가 아닐까요? 에밀리는 지금도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의대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웃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꿈을 키우고 주말이면 집에 와서 저와 의학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제 편견을 깨트려준 한국에, 딸을 살려준 김진호 의사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요. 이 이야기는 제 증언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